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비대위 체제 전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모레 오전에 상임 전국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 늦어도 10일까지 비대위 전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대표직 복귀가 차단되는 이준석 대표 측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역 평화를 위해 왔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내일 정오부터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맞대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1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 국민의 40%가량이 확진 이력을 갖게 된 셈인데 이번 주가 대유행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로 치솟으면서 수입 단가가 올라 다음 달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층이면서도 가장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이번 4D 낸드 플래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치솟은 습도로 불쾌지수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침통더위가 기승을 부려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의 당내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층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차별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원 80조도 개정하자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당원을 이유로 대표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좀 달라졌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공천 학살 우려,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각종 실언 논란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거 매우 유감이다. 무당의 나라냐, 침소봉대하지 마라, 왜곡이다 이렇게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발언 듣고서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글프기도 합니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십시오. 카더라. 당신 고발 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28일인데요. 오늘부터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의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잇따른 설화 리스크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침묵했다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적극 대응에,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캠프에 있었던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혹 수준인데요.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의 선정 의혹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도 지금 속전속결 추진되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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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도 하고 있고 아, 비대위 그렇습니까? 대변인을 하고 있기 말씀 때문에 못 하시겠네요. 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지금 28일까지의 전당대회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요. 예. 그 어떤 기류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이제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의 권리당원의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예. 내일은 제주, 인천의 권리당원의 그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만큼 3명의 우리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아마 조금 더 다채롭게 목소리 내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 97세대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아무래도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투표를 시작하기 48시간 이전에 단일화가 됐을 때는 투표에 1번, 2번, 3번이 아닌 단일화된 후보만 이름이 명기되다 보니까 사표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투표가 개시된 시점에서는 2번, 3번인 두 후보가 명시가 되고 추후에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가 됨으로 인해서 네. 나머지 표는 이제 사표로 처리가 사표가 되는 되는군요. 불리한 예.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시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은 강훈식 후보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각자의 국민들한테 그리고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여러 가지 혁신의 경쟁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의 우선 전당대회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순회 경선이 있는 만큼 또 1주차, 2주차 때는 국민 여론조사가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응천 의원 말로는 컷오프 때 1, 2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 2 격차가 크지 않은지를 예.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아주 소수의 손 꼽는 분들만 결과를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 선관위원장님 네. 인 경우에 보셨는데 나머지 저는 선관위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우리가 전당대회 룰을 만들 때 예비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당대표 후보인 경우에는 30%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유리한 부분들이 일정 후보한테 있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네. 또 본경선에서도 이번에 대의원 비율을 낮추고 국민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 후보한테 어떻게 유빌리로 작용할지는 저희도 예측은 참 어렵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 내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TV 토론. 박용진, 강훈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어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TV 토론 보고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지난 선거 대선에서의 패배가 저학력적 소득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어서고 그것은 언론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남탓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언론 환경이 나빴던 시점에도 혹은 더 나빴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왜 이재명은 실패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정치 담론이라는 게 조금 더 수준 높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욕 플랫폼이라든지 이를테면 비난 또는 증오, 저주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더 토론하고 또 비판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논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저희가 요약하려다가 오늘 아침 인터뷰가 있어서 오늘 아침 인터뷰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는데요. 뭐 이재명 의원이 워낙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1등은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건 뭐 예.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이번에 순회 경선을 하면서 9번의 당 대표 후보의 토론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첫 번째 토론이 있었고 오늘은 또 제주 지역에 또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뜨거운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그런 이재명 후보의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마 이런 세대를 소득계층이나 학력계층으로 나누면서 지지층에 대한 분석을 하신 것이 문제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선거를 연거푸 패배하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은 무엇인가 저희가 정체성의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 더 나아가 통합을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앞으로의 향방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네. 정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이, 연령, 지역, 그리고 학력, 소득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정도에서의 취재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또 이런 것들이 저소득, 저학력 이런 세대들이 갈라치기에 상처를 받는 그런 메시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이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공방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장동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의원, 이재명 후보의 요새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논란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재명 의원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때 앞에 이건 진담입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인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좀 더 예. 신중한 용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해가 있다면 이제 왜 그런 오해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예.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 그게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것은 언론 때문이다. 언론 탓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나요? 아니면은 해명을 한 건가요?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진 않았고요. 아,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의 본질을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은 하셨었습니다. 아, 사실 그렇게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예, 예.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나이와 성별, 지역 정도는 파악을 하는데 네. 이 학력과 소득까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를 소득계층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협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는가? 저도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저소득층에서의 여러 지지세가 차별화될 거라고 보는데 네. 너무 일반화 성급한 오류로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사안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궁금증은 생겼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논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예.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어느 측에서 고발했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도 분명히 사법 리스크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네. 예, 그런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이재명 의원 개인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또 국민들의 리스크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당원 청원 게시판 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예. 당원 80조에 기소 때는 직무 정지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좀 바꾸자 이런 청원이 좀 올라왔었나 보죠? 지금 저희가 국민청원 게시판, 당원 청원 게시판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건전한 이런 소통 문화를 국회의원과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개설을 해서 2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도부에 보고가 되고요. 그렇군요.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도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만들고 게시판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당원들의 그런 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여러 가능성이 이재명을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저게 예. 기소 때는 직무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저런 당원 당규를
바꿀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소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그런 직무에 있어서의 그런 면책 범위나 아니면은 직무 정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그런 법적인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을 사랑하는 우리 그 당원들께서 미리 걱정하시고 그렇게 청원하시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도 당원 당규에 어떤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요? 뭐 저도 그 부분 저희 당원 당국까지는 예.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 못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구속돼 있거나 그렇게 된 경우에는 당원권을 네.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아니라 사고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사고로 거죠? 됐는데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대해 저희들이 사고를 해석하고 있지만 기존의 관례나 저기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봤을 때는 구속 시에는 권리로 해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 좀 더 얘기 나눠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대통령 친분 건진법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에 지금 뭐 가족과 측근 뭐 관련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은 의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공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 선정 과정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러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정권 후반기에는 나타날 법한 이런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답변은 후원한 적 없다 실제로는. 이거 그냥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비 걸 건 아닌 것 같고요. 건진법사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이 건진법사는 무관하다. 대통령실이 비선이다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옛날 최순실처럼. 그러니까 비선이 왜 이렇게 조사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민주당이 그냥 모함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일단 먼저 건진법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모 씨 이야기인데 대통령 부부와 뭐 친분을 사칭해서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조사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네네. 추가로 뭐 나온 건 없죠.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친분 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거나 또는 조그마한 친분 관계를 과장해서 친분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이권 관계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늘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이 논란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관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선 당시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의 신뢰 확보나 여러 측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의혹을 해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건진법사는 부인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고위 공직자도 만난 것 같고요. 일단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원도 같이 뭐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건진법사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참 그 하수상한 시기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면서 도어 스태핑도 중단되었고 지금은 휴지기를 가지시면서 다음 국정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건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 시점에 또 무속인 논란, 건진법사 논란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채용돼서 예. 어떻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참 이런 문제들이나 단독 보도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 불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리스크들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또 무속인에 대한 건진 법사 리스크 그리고 또 이제 건희 여사의 리스크 계속해서 줄줄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 신뢰 그리고 국정 동력이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예. 해명하고 소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사과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저공사한 부분이요. 예. 이게 지금 이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네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계약은 그냥 그 공개 입찰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실 입장이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 보안이나 또는 네.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수의 계약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공사 다 수의 계약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청와대 상황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이런 또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졸속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하고 예. 또 리모델링을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졸속의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 또한 우리 건희 여사의 뭔가 사적 지인의 그런 뭔가 그런 유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네. 3시간 만에 빠르게 졸속으로 이렇게 입찰이 되는 것 자체가 정말 12억이라는 이 우리 나랏돈 공사 세금이죠. 비용인 거죠. 예, 나랏돈에 대한 국민 세금에 대한 비용이 사용되는 것도 문제긴 하고 또 이런 인테리어를 대통령 집무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대통령의 국가 보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출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런 사적 지인의 그런 비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참 대통령실에서 위험한 사안이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도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순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신속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사후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되는 네.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라는 요구가 있습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었지만 네네. 감찰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서 네. 먼저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혼자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에서 먼저 3명을 추천해야 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회에서 예. 먼저 나서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죠, 3명이요. 예, 그래서 언제 예정돼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 지도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네. 잘 이게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된 대통령인 만큼 하나하나의 사안, 인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입찰이나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고 네. 명확하게 하시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 이야기해야겠죠. 정부의 의장인 서병수 의원 일정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상임 정국위를 열기로 한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주 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정국위를 여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것이 최종 결정되면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임명하는 겁니까? 지금 그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상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원에는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네. 수 있는데 네. 그걸 당원을 바꿔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네네. 예. 예. 어떻게 그래서 상임 정국위에서 그 문제까지를 아울러서 지금 의안으로 상정할 것 같습니다. 서병수 의장
어제 저희가 더 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서병수 의장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입장이시더라고요. 물론 뭐 개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뭐 당내 분위기는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네. 뭐 비대위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 절차를 위해서 이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절차에 있어서 다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최종적으로는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비대위로 간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상임 전대위가 있고 상임 전국위가 있잖아요. 예.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원이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네. 지금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명수까지는 예, 알지 대략. 못하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대부분 의총에서 결정이 되면 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나 보죠. 글쎄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와 예. 전국위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뭐 여당이 워낙 어려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호재를 만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 같던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지금 여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을 쟁취한 여당으로서는 그 권력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한 민생,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소중한 80일이었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저희도 돌이켜보면 지금 비대위 5개월째입니다. 그러네요. 대선 이후 제가 비대위를 2번 경험하면서 대변인을 여야가 연달아 다 하고 비대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는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국민의힘이 잘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네. 더 겸손하고 정말 이럴수록 제일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당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중진 의원들 한마평에 오르는 의원들 좀 있던데요. 정진석 의원도 있고 예. 그것은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갈지 쇄신형으로 갈지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대위로 가기로 한 이상 오늘 서병수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의 직을 유지한 태로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아졌습니다. 예.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해소가 된 후에 예. 전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면 그때 비대위의 존속 기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의 자격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늦게 실시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원한다면 다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비대위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당의 외연도 확장할 수 있고 지금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쇄신형 비대위원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자라고 하는 논의가 더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당 상황이 비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 내에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이잖아요. 이준석 네. 대표요. 근데 네.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내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 서병수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더 혼란스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결국은 절차에 관한 문제고 당원 당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느냐 여부는 당원의 해석의 문제인데 그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법원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당원 당규에 해석 문제가 있을 때는 당원들의 총의 또는 뭐 의총이나 최고위원회나 당의 여러 의결 기관 등을 통해서 뭔가 당은 정치적 결단을 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법원이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 유지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8.4%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타났지만 중소득층은 3.2%포인트, 고소득층은 변화가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감소율을 전체 실직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은 10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고 중소득층은 3명이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중동 무역 수지는 100억 6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돼서 지난해 41억 2천만 달러보다 144% 늘었습니다. 이처럼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건 수출이 1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입은 116억 달러로 112%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중동 무역에서 적자를 보여왔지만 월 기준으로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 1천만 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6배가 넘는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단체는 국민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는 동안에 자치단체장들은 부동산 돈벌이에 골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해 충돌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한, 과다 보유한 공직자는 중산층, 서민, 농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보유자를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대부분이 단체장이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게 단체장인지 부동산 사업자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찌민에서는 서울의 뷰티, 패션, K-팝을 내세운 서울 관광 홍보 행사인 마이소울 서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복을 입고 미니 패션쇼에 깜짝 등장해서 서울 관광 세일즈를 벌였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찌민의 저녁 공연장이 K-팝 댄스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유명한 댄스 크루 훅의 무대가 펼쳐지자 천여 명의 관객이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부터 한복까지 K-패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니 패션쇼도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무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복을 입고 깜짝 등장했습니다. 베트남 국민 가수로 불리는 한국계 스타 하리원이 진행하는 미니 토크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치민 시민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직접 알렸습니다. 뭐니 해도 서울에 방문하는 홍대 앞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홍대 앞에 방문하셔서 여러분 좋아하는 옷도 좀 많이 사시고 그리고 떡볶이도 사서 드시면서 서울의 방문을 즐기면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하는 K-팝 커버 댄서 본성과 인기 아이돌 콘서트도 이어졌습니다. Mình nghĩ là đây là một hoạt động rất là ý nghĩa khi mà sau dịch thì những cái hoạt động K-pop trở nên ít hơn thì đây sẽ là một sự mở đầu để mang chương trình K-pop quay trở lại Việt Nam một cách mạnh mẽ hơn. 호치민의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K-뷰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홍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 넘고 30대 미만이 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류나 K-팝 또는 K-뷰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요를 우리가 창출해내기 위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는 코로나 재확산의 부담 속에서도 한국 방문 관광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청와대 개방, 광화문 광장 세단장, 또 서울 페스타 등은 새로운 관광 명소나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한국 관광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YTN 김동윤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에서 대형 땅꺼짐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근처에서 대형 땅꺼짐이 생겨 주변 편의점 건물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5층짜리 빌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서울 쌍문동에 있는 빌라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해당 건물에 입주한 12세대 주민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도봉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균열이 생긴 부분은 집안과 연결되지 않아 붕괴 위험이 없다고 보고 2시간 만에 주민들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 이른바 산재를 신청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서 뼈가 부러지고 유산까지 했지만 산재 신청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산재 신청을 안 한 거라면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을 만드는 강원도 춘천의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생명 존중과 상호 존중의 가치 실현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YTN을 찾아온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2살 김모 씨, 지난 2016년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해당 기업에 채용됐습니다. 생산관리실 회계 업무를 맡았는데 문제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인 김 씨가 다니기에 너무 가파른 계단과 통로. 2018년 서류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에 뱃속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고 2달 전 회사에서 다친 다른 직원을 병원에 이송하며 김 씨가 상사로부터 받은 문자. 산재 처리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병원에는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문자를 보낸 상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아니라 산재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기억하는 건 다릅니다. 그분은 찢어지는 사고여가지고 그게 한 5바늘인가 6바늘인가 꿰맸어요. 그러니까 봉합 실수를 한 거죠. 3개월 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내 분위기 탓에 김 씨는 자신이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산재 은폐시키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산재를 신청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히 생각도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었죠. 병원비는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기록은 남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또 다른 직원 역시 손가락 신경을 잃는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손 관련돼서 의료보험 처리로 해서 내 보험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산재를 안 되고 내 질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얘기하니까 돈 안 들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산재 신청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답합니다. 산재가 왜 그 전까지 몰랐던 거이 사람들은 산재하면 회사적인 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게 몰라서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노무사 생각은 다릅니다. 문제는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산재를 못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게끔 만든 문제인 거죠.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12개 나라 연합체인 핵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 NPDI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 이튿날 NPDI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디즈 반 더 플라스 네덜란드 외무차관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비롯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대사급 외교관이 참석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탓에 2년 연속 화상으로 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캄보디아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ARF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27개국이 참여하는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올해 북한에서는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ARF에서도 핵 개발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런 연장선상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그런 여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한 공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북핵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세안 정책을 공식화하고 대아세안 관계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박진 장관은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10개국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어서 강제징용 문제로 얽힌 일본, 사드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타이완에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차이 잉원 총통과 만나 미국은 타이완의 자유와 안보를 바라고 이 임무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 잉원 총통과의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미국은 타이완에서 무력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타이완의 예상대로 경제 보복을 확대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담당 조직인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은 오늘 타이완의 타이완 민주기금회와 국제협력발전기금회를 완전한 독립분자 관련 기구로 규정하고 이들 기금회와의 협력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의 의도적인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의도적으로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방어선을 지키면서 전 세계 민주국가들과 단합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라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최근 미 국회 하원의장의 대만 행각 문제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 군사적 도발책 등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 해전을 그린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 8일째인 오늘 오전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급사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한산이 지난달 31일 200만 관객을 달성한 데 이어 사흘 만에 관객 100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명량의 후속적인 한산은 1592년 7월 조선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상대로 승리한 한산해전을 스크린에 담아냈습니다. 몸까지 좀
이거 참 저한테 와. 아니. 오빠 이거 오빠. 뭐. 오빠 이거 왼쪽 싫어해가지고 오른쪽. 내가 여기 앉았다가 이미자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바로 들고 왔어요. 일단 구석이 안 주셨는데 여기 앉으라고 명령해 보셨어요.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부터는 이제 전당대회는 안 된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길을 봉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비대위를 하면 이 대표가 못 돌아온다 하면 그건 반대다. 그런 비대위는 반대다. 구청에서 비대위 전환 관련해서 좀 의견이나 이런 거는 대변인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당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제1당, 제2당, 제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다는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 비대위원회가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지율을 모든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역전시켜놓고 떠나겠다 이렇게 의총에서 약속드렸는데 너무 빨리 와서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한 20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간담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책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5세 취약의 장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학부모들에게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애 없는 저도 놀랐습니다.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거 한 방이 필요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연 의원입니다. 추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여 지난 7월 1일부터는 탄소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은 탄소 경제에 현재 서울 등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남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고온다습한 열기가 유입되며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